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재산액에는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들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에 본인의 유류분권이 적용이 돼서 즉 곱해져서 그 재산 유류분 반환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재산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망인이 사망 당시에 있던 재산에다가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을 더 많이 포함을 시킬수록 그 유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많아지고 본인이 받아올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더 많이 주장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는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상속인 말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당연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도 거기에 포함이 일단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은 또 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의 상대가 되는 반환 청구의 상대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은 증여받은 사실을 좀 축소를 하고 싶어하고 대신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이 거꾸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마련이라서 서로 간의 이 증여 여부에 대해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단독 상속인, 즉 상속인이 한 명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망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것이 유류분 산정의 어떤 기초가 되는 재산에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단독 상속인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들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제3자가 망인의 생전에 그 증여를 받았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단독 상속인이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계산은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간혹 일어나는 어떤 사례로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망인이고 거기에 자식이 을이 있었고 이제 병이 손자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갑이 돌아가시기 전에 을한테 증여하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손자인 병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한테 증여한 이 재산이 정작 상속인은 병은 아니죠. 을이 상속인입니다. 을 외에 뭐 다른 또 공동사견이 여러 명 있겠지만 병한테 증여한 이 재산이 을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유류분 반환을 정할 때 그 병한테 증여한 재산이 포함이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을이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을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또 그것은 을이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주장을 할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 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갑이 자기의 상속인이 아닌 그 밑에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증여한 재산은 적어도 이 유류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손자일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상속인 중에 한 사람한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라 손자나 다른 그 사람한테 증여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 재산에게 산입되는 그 증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역시 어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명의만 손자 명의로 갔을 뿐이지 사실상 공동상속인인 을한테 증여를 해준 것이다. 생전에 이런 사정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증여액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기여분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는 고려가 될 수 있지만 유류변의 경우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기여분은 이 유류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 전에 어떤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설사 기여분이 이미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류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전적으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계산상으로만 반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제도 자체가 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좀 특수한 일입니다만 요런 점도 한 가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 민법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권리 행사에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이 상속에 관한 권리뿐이 아니라 즉 권리 행사 자체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처럼 부동산이나 현금이든지 어떤 상속 재산을 이제 그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그럼 재산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재산이라는 것은 항상 가치가 변하기 마련이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 이 평가의 시점은 망인이 돌아가신 시점, 즉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두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감정을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주식이나 만약 이런 것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 부분도 감정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를 했고 그 증여 액수가 증여 부동산이 이제 산입이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가치를 산입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주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금전을 증여를 했다 가령 그러니까 아까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금전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금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죠. 그것이 바로 1년 전이라면 사실상 거의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년, 20년 전에 금전을 증여했다면 그 당시에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 즉 망인이 돌아가실 당시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걸 증여 재산으로 보고 이제 재산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증여를 할 당시부터 상속 개시, 즉 망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이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을 할 때 거기서 상속 채무는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채무는 어차피 적극적 재산에서는 빼서 남은 순수한 재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상속세나 또는 상속 재산을 상관리하기 위한 어떤 비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거기서 상속 채무로서 빠져야 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속 재산의 상속 채무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액이 정해지고 또 유류분 비율이 곱해지고 다소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반환할 재산을 정해야 되는데 반환할 재산을 정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망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망인이 사망과 동시에 특정 공동상속인한테 귀속되도록 유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받은 재산과 유증받은 재산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차이는 없지만 적어도 유류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유증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유증받은 재산을 먼저 그 범위 내에서 반환을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증받은 재산으로서 반환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에서 다시 반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뭐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 공동상속인이 A, B, C가 있는데 A, B, C 세 명 중에서 A가 유독 유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B는 증여를 많이 받고요. 생전에 C가 A, B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계산을 내서 C가 받아야 되는 어떤 유류분 반환액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증 재산에서 먼저 반환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가 받은 유증 재산에서 반환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A의 유증 재산으로도 다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B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서 부족분을 C가 반환받게 되는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산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유증받은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 이것이 실제 사례에서는 상당히 공동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 반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유류분을 반환받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으로 반환받느냐 또는 그것을 돈으로 반환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법률적으로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칙은 원물 반환입니다. 가령 부동산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면은 그 부동산을 가지고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잘라서 반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원물 반환은 많은 경우에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을 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속 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A, B, C 중에서 C가 반환 청구해서 A가 유증받은 재산에 부동산에 반환을 받는데 그것을 지분으로 반환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바람직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류분 반환을 분쟁을 겪는 공동상속인들은 서로 간에 이제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배치되고 좀 감정도 좀 격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속재산을 유류분을 지분으로 받게 되면 공유권자로서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렇다면 그 재산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 공유권자로서 계속 접촉을 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만 가액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액 반환이라는 것은 가령 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를 해서 A가 받은 유증 부동산을 C한테 유증 부동산 중 일부를 C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분으로 반환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A가 C한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액 반환의 개념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게 아주 간명합니다. 그냥 돈으로 지급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방법을 더 선호하게 마련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물 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가액 반환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액 반환이 이루어지려면은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해서 반환의 분야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즉, A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유증받은 뒤에 거기에 저당권을 자기가 그냥 설정을 했어요. 다른 목적으로. 그렇다면 C가
그 A의 지분을 이전받으면은 C는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저당권이 설정된 지분을 이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는 거죠. 거기서 A가 이 저당권을 말소하고 C한테 넘겨줄 수 있으면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런 방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원물 반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재에 곤란하고 오히려 A는 C한테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현재 이 가액 반환의 어떤 가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예를 드는 것은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이고 그 외에도 몇 가지 하급심에서는 가액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를 사례를 들긴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 가액 반환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류분 반환의 판결을 거쳐서 반환 청구권자가 지분을 받게 된다면 다시 그 지분을 가지고 그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그냥 공유권자로 계속 갈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절차를 거쳐서 다시 부동산을 또 나눌지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문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분 반환을 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액을 정하고 뭐 해서 그걸 이제 C가 반환받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A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제가 A, B, C 예를 들었죠. C는 반환 청구권자고 A는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유증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유증을 받아서 그 부동산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계속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얻고 있는 수익에 대해서 그러면 C는 전혀 권한이 없는 것이냐? 즉 부동산만 나중에 뭐 원물 반환을 받든 뭐 가액 반환을 받든 되는 것이고 그 사망 이후부터 A가 계속 받고 있는 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유류분 반환이 인정되게 되면 적어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유증이나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까지를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류분 반환을 해야 되는 사람은 즉 아까 말씀드린 예에서 A 같은 경우는 그 유증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소급해서 일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씀을 드리면 그 유증부동산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얻는 수입도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권한이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것을 그 C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반환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임대료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도. 근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C가 그러니까 A가 그 반환 얻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이른바 뭐 악의의 점유자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개념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인정되는 시점은 조금 복잡하게 정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C 입장에서는 그 A가 유증부동산으로서 얻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받을 수 있다는 점,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경우는 상속인들이 전부 관여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1명이 청구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다 대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전부를 상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 중에서는 실제 본인들이 증여받은 그 재산들이 금액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은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반환돼야 될 유증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예를 든 것처럼 A가 받은 유증 재산의 일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데 A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양도받은 사람이
그 양도로 인해서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이론이 법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민법상의 권리가 그렇듯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있을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다투어질 수 있고요. 그때 그 사례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속 유류분 반환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는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정리돼야 될 때는 정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이제 분쟁이 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금까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과 유류분 반환은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런 분쟁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